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너무나 희한한 일인데요. 이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된 건데,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이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 자, 적부심이란 말 자체가 구속,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적부심, 이것을 심의한다. 맞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적합하냐, 그거 구속시켰는데 나 이거 부당하다. 그냥 항의한 거예요. 그럼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심의하는 건데, 부적합하면 왜 당초 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딱 한 차례 해봤는데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제도이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청해달라라고 어떤 피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서 이제 주워 들으셔가지고 알고 이거를 신청해달라라고 하면 특별한 정말 사정 변경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괜히 했다가는 오히려 재판부에게 안 좋은 인상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 변경이라 하면 어떤 일이 네, 여기서 말하는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합의서 제출이 되었다라던가 아니면 합의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던가 아니면 공범이 있는데 본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본인만 먼저 구속된 경우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는데 이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법리적인 부분 그냥 기존에 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발부한 그 판사와 적부심을 심의한 판사는 다른 판사죠? 예, 다른 판사입니다. 그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영장 전담을 한 판사이고요. 이번에 이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판사는 물론 이제 이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광열 판사도 2010년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한 경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은 그 증거를 놓고 똑같은 증거 기록을 놓고 나오네요. 우리 CG가 나오네요.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죠.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의 정치 관여가 소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광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석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냥 증거 기록을 봤을 때에는 이게 유죄인지 모르겠다. 유죄 심증이 확실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똑같은 증거 기록을 보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PD들은 뭐가 급해 저렇게. 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런 분들 수능들랑 빵점이에요. 예,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신광열 부장판사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그럼 구속된 사람은 다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구속된 사람도 변호사 접견을 하고 자기 증거를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속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공범들과 말맞춤 이 다음에 김태호 지금 그 전략기획관이 지금 소환 임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증거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도가 된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정치 관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도 보세요. 또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 사이버 심리 전단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우리 PD들이 저 그래프 빨리 가져가려고 그래요. 넘기려고.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 그랬어요. 강부영 판사는. 그런데 신광열 부장판사는 뭐라 그랬어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지금 이걸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구속시켰네요? 중간에 이사 갔잖아요. 삼성동에서. 근데 이제 그건 영장 나온 후에 이사가 가지고. 이제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추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영장실질심사 들어갔을 때 아니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고 초범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영장 발부한 판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죽어도 확실하고 초범이고 그다음에 회사도 한 번도 결근 안 하고 잘 다니는 사람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느냐, 우려가 있다고 도주 보느냐. 우려가 있다고 평가를 하느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평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의 인멸의 우려라든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사안 마찬가지도 이 사안 자체도 김관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2년, 13년도에 한 번 수사가 될 것을 군에서 그걸 한번 막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어떤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장 전담 판사도 충분히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 재판이 뭐 여러 재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구속 적법심도 일종의 재판이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했는데 지금 뭐 법률과 양심, 이 사람의 법률과 양심 다르고 저 사람의 법률과 양심이 다르냐 이런 판단을 국민들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법률과 양심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어떤 사적 관계의 사람의 이해관계를 챙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아, 이런 말씀이시네.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이번에 차장? 신광열 부장판사. 심광열 부장판사.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했고,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의심을 지금 우리가 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신광열 부장판사 부장판사인가요? 뭐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의심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일단 신광열 부장판사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 고향도 봉화로 갔고 또 뭐 대학도 동기고 대구 뭐 서울대 법대는 연수원도 동기고 이렇다 하니까 어허. 그런 이제 사적 인간관계가 어째 이 사건에 영향을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장 전담 판사하고 똑같은 사항을 놓고 정다른 180도 해석을 내렸고 또 그 중간에 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둘 중에 한 명의 판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자인 신광열 부장판사의 판단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법제도 내에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 이 지나친 재량권을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랬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까요? 강부영 부장판사와 신광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법원의 일관성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180 아니, 지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그럼 이제 문제는 뒤에 양심이죠. 앞에 법은 똑같은 법인데. 근데 이 법을 해석하는 것도 지금 180도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 했는데 한 사람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양심과 뭐 추상적 판단에 의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그렇죠, 우려가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고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누가 과연 더 심리를 충실하게 했는가를 보면요. 사실은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피의자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답변을 끌어내는 거고요. 이 구속적부심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다른 어떤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서류만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기에다가 더해놓고 진술, 피의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 태도를 면대면으로 보고 답변을 듣고 심리를 하는 것과 누가 더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봤을 누가 더 때는 충실할 것 같아요? 저는 영장 전담 판사가 강부영 판사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미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영장을 발부를 할 때 영장 발부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민적인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국정농단에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부영 판사는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리를 거쳐가고 영장을 발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심리를 했을 때에 이 김관진 전 장관과 전 장관의 정치 관여와 관련된 범죄 소명이 충분한 증거로서 굳건하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건데 그것을 불과 10일 만에 똑같은 기록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분명히 하세요.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네. 이해할 수 없다면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들도 이해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명백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SNS상에 가장 많이 도는 글이 이런 거예요. 적폐청산이 정말 험난한 길이네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지금 소환이 예고되고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우병우 그 정무수석과 김태호 전략기획관. 그렇죠. 김태호 전략기획관이 굉장히 핵심거리죠. 아니, 그러니까 김태호 전략기획관인데 또 동시에 우병우도 재영장 청구한다, 재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심강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태호 전략기획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병우하고는 어쨌든 뭔가 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좀 있다.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봉화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봉화 출신이거든요. 아, 고향이 봉화입니까? 예, 아주 봉화 창피해 다 좋았고 죽겠어요, 제가 두 분 다. 어쨌든 이 두 분이 학연과 지연은 확실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혈연은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어디 나왔대요?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요. 우리 작가들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고 또 송영길 의원이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했죠. 뭐라고 지적했어요? 두 분의 이제 대학 그리고 고향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까지 지적하면서 그런 사적인 우병우의 입김에 들어간 거 아니냐?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다 판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학연과 지연과 인간 간의 관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면서 이런 사법적 절차 과정 속에 국민의 참여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적부심도 국민이 좀 참여하고 같이 그렇죠. 의논하고. 예, 예. 송영길 의원이 모처럼 그 발언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늘 이야기했던 배심원제라든지 참심제라든지 어쨌든 그 과정 속에 국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판사가 저렇게 못된 주장을 하면 어떻게 혼을 내줘야 돼요? 통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아, 판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실은 예. 국회라든가 행정부에서 특별하게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예산안이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 임명 정도인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또 일선 판사들에게 또 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 말고는 이 재판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사를 징계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막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한 커넥션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설사 그런 일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치더라도 어떻게 그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제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몇 번 출마해 보시고 그랬지만 가장 국민에게 적절하게 위임받은 건 선거제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선거제도가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위임받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법관의 이런 독립이라든지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주는 그거는 올바른 일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악용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별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떠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거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인사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에서의 인사권으로 그런 사회적 여론의 질타를 받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자, 사이버 여론조사 여론 조작을 지난 이태하 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 단장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JTBC에서 보도할 때 이태하 심리전 단장과 연지역이 옥도경인가요?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나 혼자 다 죽으란 얘기냐? 장관이 잘한다고 표창장 준 거 아니냐는데 자, 요 밑에 사람입니다. 심리전 단장은 네. 국방부 장관, 사이버 사령관, 그다음에 심리전 단장 이렇게 층층하층 있는데 심리전 단장은 현장에서 실행을 담당한 사람은 구속이 됐어요. 1년 6월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 전단자,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이 돼서 실제 실형을 받아가지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옥동경, 연재훈 지금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부의 정책비서관도 현재 김관진 전 임관빈 국방부 정책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은 안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군 사이버 심리 전단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어떠한 정책과 관련된 심리 전단 활동을 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매일같이 일일 보고를 하고 어떻게 활동했다라는 걸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보고나 지시 받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은밀하게 그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서류 봉투에다가 인편으로 해갖고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비밀리에 쓰는 국방부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관련된 블랙백을 통해 갖고 전달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만 있고 그런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이 심지어는 보고를 받았다고 본인이 읽었다라고 사인까지 체크까지 한 그런 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여가 입증이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자, 이 심광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런 대처를 못 취하나요? 아무런 대책이 없죠. 그 이제 유일한 대책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덜 끓는 여론이죠.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별로 이렇게 뜨겁지 않지 않나요? 아니, 오늘 뭐 하루 종일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뭐 방송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근데 그럼 심광열 부장판사죠?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고법 부장으로 갔다가 고법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석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등급 높은 직급이어서 고법 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실검수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어젯밤에 이미 풀려나서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 사건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관진 전 장관 안보실장이 구속이 돼야만 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김태호 전략기획비서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건데 사실상 그러면 지금 법원이 그 수사를 가로막은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면 이제 드디어 꼬리 자르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가장 지금 수사가 한계에 봉착하는 그런 국면으로 왔다 보입니다. 그럼 검찰청 입장에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변화된 또 영장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난감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병장이죠? 네. 예를 들어 병장이 구속이 돼요. 무슨 군대 일로. 그럼 병장은 자기 자의적으로 해갖고 병장 구속되고 상병 구속되고 일병 구속되고 이병 구속되고 다 구속이 돼요. 어떠한 그 집단적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럼 누군가 명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병장이 명령 내렸고 저기 그 뭡니까 휴전선 군사분기서 북으로 총쏘라고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 병 상호 간에는 군을 대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해라. 종북 좌파라고 댓글 달아라. 이걸 병장이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스타가 할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국방부 대통령이 장관도 안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나서서 이거 합니까? 만약 국방부 장관, 사실 국방부 장관 신분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 국방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군대에다 내렸다라고 한다면 합참의장이라든가 각 참모총장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합참의장이나 해당 육군의 참모총장을 뛰어넘어가지고 보고라인을 보게 되면 청와대를 직보하고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청와대의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사이버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심리전 활동인데 도대체 이것을 왜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회의하고
지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 보고라인 속에 김관진 전 장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사실은 범죄의 혐의의 소명이 굉장히 높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김태호 못 부르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부를까요? 네, 김태호 전 비서관을 당연히 불러야 되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김태호도 이제 오리발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연결고리는 김태호 비서관 아닙니까?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연결고리가 명확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안보실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공간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와 김관진의 이 연결고리를 대전략기획관이요. 찾아내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 몸통의 최상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걸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사이버 사령부의 그 국무원 숫자를 70몇 명을 늘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이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걸 강조하는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0% 청와대의 개입이죠. 그리고 그의 최종 지시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지만은 실행자, 그 실행자가 구체적으로 누구겠느냐 했을 때는 김태호 전략기획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김태호가 김관진을 통해서 김관진이 옥동이나 연적을 통해서 그다음 이태하로 내려가는 이 고리인데 하하 이제 이게 끊겼다고 봐야 되나요?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긴 건 아닌데,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면은 이게 뭐 끊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수사의 그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부른다. 예,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태호를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다 부인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굉장한 뭐 신복이고 측근이라고 지금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러야 되고, 만약 유의미한 어떤 진술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검찰에게 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소상한 어떤 진술, 유리한 진술을 해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더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또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진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빠뜨렸던 서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한번 좀 청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증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강력한 거는 이제 서류 증거인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건으로 그 형법을 보게 되면 같은 동일한 건으로는 재청구를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제 다시 이제 똑같은 건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똑같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새롭게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장을 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도 돈을 먹었을 텐데 그렇죠? 그 특활비를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죠.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특활비 증거가 나오면 딱 떨어지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온 특활비를 받았을런지 아니면 이제 국방부 내에 특활비를 썼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국방부 내에도 특활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써서 그거는 이제 또 내부에서 노출되니까 경력금을 좀 받지 않았을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이 지난 그 앞 대선이죠. 대선에서 어쨌든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국정원에 돈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넘어서 김관진 전 장관이나 안보실장에까지도 전달됐을 가능성, 개연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이거는 뭐 완벽하게 어떤 수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부장판사님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뭐 짐작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부장판사님의 판단대로 범죄 소명에 뭐 다툴 여지가 있다, 범죄 이렇게 해서 무죄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가 아주 독자적으로 댓글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작을 했다는 건데 그럼 사이버 사령부가 합참의장이나 또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도 없이 또 청와대의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국방장의 지시 없이 했다면은 그거야말로 거의 뭐 이게 군기문란이고 준반란에 가까운 일 국정농단이죠. 농단을 넘어서 이거는 뭐 거의 준반란에 가까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국군 통수권이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어진 거 아니?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기문란 중에 국기문란인데 만약에 그 판사님의 생각대로라면은 그럼 이 사건이 그야말로 사이버 사령부에 독자적으로 일어나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수준이다. 이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남국 변호사님 네. 모처럼 나왔으니까 오늘 이따 끝날 때 네. 심광열 차장 부장 판사. 형사수석부장. 고법 네. 부장 판사인데 이분한테 욕만 하지 말고 예, 육두문자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방송에서 잘려요. 김남국 변호사는 안 잘려요. 제가 잘려요. 이 자리가 탐나면 욕을 하셔도 되고 이 자리가 탐나지 않으면 이따가 영상 편지 그런 분들한테 편지 보내기도 싫은데 영상 택배 영상 택배. 예 그렇죠? 네. 영상 택배 한번 날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든 말든 예.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질문 안 할 테니까. 자, 우수석 소환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우수석 소환 지금 준비가 하려면은 뭐 굉장히 검찰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죠. 이분 직계죠. 예, 직계 중에 직계고 이제 사실 비선 라인이라 보는 거죠. 국정원에 있는 우병우의 비선 라인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취합되는 모든 정보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사적으로 먼저 보고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에 그동안 있었던 국정원의 잘못된 여러 가지 범죄 행위 또 추명호 국장을 주변으로 일어났던 범죄 행위들은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이 공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비선 보고 추명호 공소장에 우병우 최은수 공범 적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르면 구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2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3-3번. 이제 철저한 그 대비가 검찰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쪽에 나름 빨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빨대 해봤자 아는 기자들밖에 없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 정확하게 판단하죠. 네. 그 사법고 출신인가 아니면 로스쿨 일기 출신입니다. 아 그러면 손수호 변호사하고 같은 네, 얘기네. 손수호 변호사. 둘이 만났어요? 아니요, 만나진 않았는데. 같은 학교 아니에요? 네, 같은 학교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이번에 우병우 하게 되면 구속시킬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지 않나요?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흘러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우병우 전 흘러나오지 않으면 굴러나오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재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혐의를 보게 되면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인데요. 직권남용. 예, 국정원에서 뭐 추명호 전 국장이 뭐 MBC라든가 아니면 뭐 KBS라든가 이런 어떤 언론과 관련해서 뭐 방송사를 빼라 말아라는 어떤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뭐 특정 연예인을 뭐 비방하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석수 특활비 안 받았대요? 특활비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석수 그 감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추명호 국장이 감찰을 해가지고 몰래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보고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추명호 전 국장이 보고했다라는 정황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재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영장 발부에 자신이 있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추명호, 예. 특활비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짐작만 하는 거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정무수석한테 500만 원씩 특활비를 전달한 사람이 추명호 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전달됐던 거는 기조실장이 그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그 정무수석이나 다른 수석한테 전달할 때는 추명호 국장이 직접 전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병우의 신복인 추명호 국장이 다른 수석한테는 특활비를 매달 500만 원씩 전달하면서 과연 우병우 수석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국민이 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어쨌든 국정원의 특활비 중에 40억 정도는 소명이 되는데 사라진 나머지 30억이 소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상당수 일부가 크기도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일반의 추측입니다. 그렇죠. 30억, 사라진 30억이 여권에 흘러오지 않았을까, 당시에. 예, 여권 정치인에게도 가고, 예. 여기에도 일부 가고, 뭐 갈 데가 뻔하지 않습니까? 우병우한테 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정도의 관계에서 안 갔다는 것은 그거 더 안 갔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저는 견해가 좀 틀려요.
우병수석에 간 게 아니라 우병수석에게 많이 갔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 내에서 이제 민정수석실 직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네, 뭐 제일 이거 청와대 출신이군요. 예. 민정수석실 파워가 제일 세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사검증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 내에서 최종 파워는 민정수석실입니다. 뭐 정무수석실이 뭐 더 힘이 좋다 선임수석이다 하지만 결국은 민정에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니다 하면은 그냥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또 그리고 자기 직계 비선 라인인데 남들한테 주면서 자기 직계 그 라인의 보스한테 안 줬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는. 그리고 이제 우병우수석 같은 경우는 또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반대죠.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소고기 먹는 사람들 소고기 더 먹고 싶어 하니까요. 예. 오늘 모든 수험생들이 소고기 먹었으면 좋겠네. 우병우수석. 네. 뭐로 걸릴까요? 지금 검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분명히 잡긴 잡았다 이렇게 얘기들 나오는데. 잡기는 잡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렇게 까끌까끌한 장갑을 잡았다 그러는데 못 빠져나가게 미꾸라지 미끌미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제 공판이 벌써 20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했던 어떤 직권남용, 민정수석실에 했던 여러 가지 뭐 CJ에 대한 고발을 해라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 함께 근무했던 행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그 혐의 자체를 입증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민정수석실의 업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국정원과 관련된 연루되어 있는 부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추명호 전 국장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도 부인하는 것이지만 그 밑에 추명호. 그냥 일선 그 추명호 전 국장이 아니라 뭐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그 밑에 있던 그냥 실행했던 직원들은 이미 진술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서 한 것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혹시 본인이 본소리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검찰에서 털어놓았거나 털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과연 전 정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가 많았었는데 증거가 자꾸도 넘치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몇몇 변호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인 기업이었으면 10번도 더 넘게 구속됐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조밀조밀한 증거가 필요하다. 완벽한 증거가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뭐 이제 소환해서 그때부터 조사해서 뭘 얻으려 하면은 그거는 이미 실패되는 거죠. 신분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고 또 그런 차고 넘치는 증거가 이때도 소환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특수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분을 지지했던 정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건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그 미묘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쪽에서의 그런 미묘한 여론조사의 변화는 이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보수 세력의 결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적폐 청산에 대해서 적폐 청산이 국민 통합을 해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진정한 적폐 청산이 돼야만 그 다음에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있는 그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 어떤 검찰이 너무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정무적 판단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정치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지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강렬 부장판사의 판결 구속 적부심 인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이거 나중에라도 여론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 국민이 준 그 위임받은 권력을 이렇게 사사롭게 쓰라고 위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로운 법의 집행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즉각 감옥에 보내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너무나 희한한 일인데요. 이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된 건데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이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 자, 적부심이란 말 자체가 구속,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적부심, 이것을 심의한다. 맞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적합하냐, 그거 구속시켰는데 나 이거 부당하다. 그냥 항의한 거예요. 그럼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심의하는 건데 부적합하면 왜 당초 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예. 딱 한 차례 해봤는데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제도이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청해달라라고 어떤 피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서 이제 주워 들으셔가지고 알고 이거를 신청해달라라고 하면 특별한 정말 사정 변경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괜히 했다가는 오히려 재판부에게 안 좋은 인상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 변경이라 하면 어떤 일이 네,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합의서 제출이 되었다라던가 아니면 합의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던가 아니면 공범이 있는데 본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본인만 먼저 구속된 경우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는데 이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법리적인 부분 그냥 기존에 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발부한 그 판사와 적부심을 심의한 판사는 다른 판사죠? 예, 다른 판사입니다. 예.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영장 전담을 한 판사이고요. 이번에 이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판사는 물론 이제 이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신광열 판사도 2010년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한 경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은 그 증거를 놓고 똑같은 증거 기록을 놓고 나오네 우리 CG가 나오네요.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죠.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의 정치 관여가 소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광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석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냥 증거 기록을 봤을 때에는 이게 유죄인지 모르겠다. 유죄 심증이 확실하지 않다.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똑같은 증거 기록을 보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PD들은 뭐가 급해 저렇게. 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런 분들 수능들랑 빵점이에요. 예,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적 관계의 사람의 이해관계를 챙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이시네.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이번에 차장? 신광열 부장판사. 신광열 부장판사.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했고,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의심을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신광열 부장판사 부장판사인가요? 뭐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의심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일단 신광열 부장판사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 고향도 봉화로 갔고 또 뭐 대학도 동기고 대구 뭐 서울대 법대는 연수원도 동기고 이렇다 하니까 그런 이제 사적 인간관계가 어째 이 사건에 영향을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장 전담 판사하고 똑같은 사항을 놓고 정다른 180도 해석을 내렸고 또 그 중간에 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둘 중에 한 명의 판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자인 신광열 부장판사의 판단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법제도 내에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 지나친 재량권을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랬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까요? 강부영 부장판사와 신강렬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법원의 일관성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180 아니, 지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그럼 이제 문제는 뒤에 양심이죠. 앞에 법은 똑같은 법인데, 근데 이 법을 해석하는 것도 지금 180도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 했는데, 한 사람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양심과 뭐 추상적 판단에 의해서 아니,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그렇죠, 우려가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고 했고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누가 과연 더 심리를 충실하게 했는가를 보면요. 사실은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피의자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답변을 끌어내는 거고요. 이 구속적부심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다른 어떤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서류만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기에다가 더해놓고 진술, 피의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 태도를 면대면으로 보고 답변을 듣고 심리를 하는 것과 누가 더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봤을 누가 더 때는 충실할 것 같아요? 저는 영장 전담 판사가 강부영 판사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미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영장을 발부를 할 때 영장 발부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민적인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국정농단에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부영 판사는 이 김관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리를 거쳐가고 영장을 발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심리를 했을 때에 이 김관진 전 장관의 정치 관련된 정치 관여와 관련된 범죄 소명이 충분한 증거로서 굳건하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건데 그것을 불과 10일 만에 똑같은 기록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분명히 하세요.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네. 이해할 수 없다면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들도 이해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명백히. 그러니까 오늘 SNS상에 가장 많이 도는 글이 이런 거예요. 적폐청산이 정말 험난한 길이네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지금 소환이 예고되고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우병우 그 정무수석과 김태호 전략기획관. 그렇죠. 김태호 전략기획관이 굉장히 핵심거리죠. 아니, 그러니까 김태호 전략기획관인데 또 동시에 우병우도 재영장 청구한다, 재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심강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태호 전략기획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병우하고는 어쨌든 뭔가 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좀 있다.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봉화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봉화 출신이거든요. 아, 고향이 봉화입니까? 예, 아주 봉화 창피해 다 좋았고 죽겠어요, 제가 두 분 다. 어쨌든 이 두 분이 학연과 지연은 확실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혈연은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어디 나왔대요?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요. 우리 작가들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지금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고 또 송영길 의원이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했죠. 뭐라고 지적했어요? 두 분의 이제 대학 그리고 고향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까지 지적하면서 그런 사적인 우병우의 입김에 들어간 거 아니냐?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다 판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학연과 지연과 인간 간의 관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면서 이런 사법적 절차 과정 속에 국민의 참여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다. 적부심도 국민이 좀 참여하고 같이 그렇죠. 의논하고. 예, 예. 송영길 의원이 모처럼 그 발언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뭐 지금까지 늘 이야기했던 뭐 배심원제라든지 참심제라든지 어쨌든 그 과정 속에 국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판사가 저렇게 못된 주장을 하면 어떻게 혼을 내줘야 돼요? 통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아, 판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실은 예. 뭐 국회라든가 행정부에서 특별하게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뭐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예산안이라든가 뭐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 임명 정도인데 예. 그렇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신광열 부장판사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그럼 구속된 사람은 다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구속된 사람도 변호사 접견을 하고 자기 증거를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속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공범들과 말맞춤, 이 다음에 김태호 지금 그 전략기획관이 지금 소환 임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증거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도가 된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정치 관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도 보세요. 또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 사이버 심리 전단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우리 PD들이 저 그래프 빨리 가져가려고 그래요. 빨리 넘기려고.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 그랬어요. 강병 판사는. 그런데 신광열 부장판사는 뭐라 그랬어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지금 이걸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구속시켰네요? 뭐 중간에 이사 갔잖아요. 삼성동에서. 근데 이제 그건 영장 나온 후에 이사가 가지고. 이제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추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영장실질심사 들어갔을 때 아니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고 초범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영장 발부한 판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주거도 확실하고 초범이고 그다음에 회사도 한 번도 결근 안 하고 잘 다니는 사람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느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평가를 하느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평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의 인멸의 우려라든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안 마찬가지도 이 사안 자체도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2년, 13년도에 한 번 수사가 될 것을 군에서 그걸 한 번 막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어떤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장 전담 판사도 충분히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 재판이 뭐 여러 재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구속 적법심도 일종의 재판이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했는데 지금 뭐 법률과 양심이 이 사람의 법률과 양심 다르고 저 사람의 법률과 양심이 다르냐 이런 판단을 국민들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법률과 양심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하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또 일선 판사들에게 또 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 말고는 이 재판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사를 뭐 징계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한 커넥션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설사 뭐 그런 일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치더라도 어떻게 그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제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그 국회의원도 몇 번 출마해 보시고 그랬지만 가장 국민에게 적절하게 위임받은 건 선거제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선거제도가 이제 뭐 가장 권위 있는 위임받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법관의 이런 독립이라든지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주는 그거는 뭐 올바른 일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악용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별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뭐 어떠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거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인사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 대법원에서의 그 인사권으로 그런 사회적 여론의 질타를 받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인사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자, 사이버 여론조사 여론 조작을 지난 이태하 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 단장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그 JTBC에서 보도할 때 이태하 심리전 단장과 연지역이 옥도경인가요? 옥도경 그 사이버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나 혼자 다 죽으란 얘기냐? 장관이 잘한다고 표창장 준 거 아니냐는데 자, 요 밑에 사람입니다. 심리전 단장은 네. 국방부 장관, 사이버 사령관, 그다음에 심리전 단장 이렇게 층층하층 있는데 심리전 단장은 현장에서 실행을 담당한 사람은 구속이 됐어요. 1년 유호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 전단자,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이 돼서 실제 실형을 받아가지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옥동영, 연재훈 지금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부의 정책비서관도 현재 김관진 전 임관빈 국방부 정책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은 안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군 사이버 심리 전단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어떠한 정책과 관련된 심리 전단 활동을 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매일같이 일일 보고를 하고 어떻게 활동했다라는 걸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보고나 지시 받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은밀하게 그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서류 봉투에다가 인편으로 해갖고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비밀리에 쓰는 국방부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관련된 블랙백을 통해 갖고 전달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